자, 문제 받았습니까? 자, 문제 받았으면 보세요. 일단 오늘이 5, 6월 달 심화 첫 강의라서 3, 4월 달에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제가 첫날은 일단 기본 개요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특히 요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3, 4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그때 내기했던 강조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기입형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결국 서술형조차도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써라 한다면 쓸 수가 없어요. 아예 서술형조차는. 기입형은 단어만 쓰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은 그동안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의 유형을 보면 사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보통 평이한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조건들이 좀 많고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사고를 하고 개요를 짜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문제 내용은 기본형에서 조금 더 요구가 까다로워지면서 두 가지 물을 거를 한 세네 가지를 복합적으로 물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요구에 대한 것들을 자꾸 놓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난이도 어려운 단어들을 좀 최대한 많이, 기본형은 물론이거니와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단어들까지 더 철두철미하게 외우는 단순 반복 암기를 하실 것. 서술형은 3, 4월 달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단순 비교 문제는 일단 다 기본형으로 다 배웠기 때문에요. 문제를 쓰는 법칙과 패턴, 유형, 형식은 똑같습니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요구 조건이 더 복합화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형식은 똑같고요.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서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4줄형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서술형 문제이냐 아니면 가지수 서술형 문제이냐라고 크게 두 가지가 나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많이 추가된 유형인데요. 올해 추가된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2021학년도에도 이제 추가가 되겠죠. 따라서 기존에 얘기했던 일반 서술형은 원고지 방식으로 4줄을 꽉 채워가는 것들입니다. 가지수 서술형은 보통은 2가지에서 4가지를 많이 묻죠. 따라서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4가지. 4가지 이상을 물을 수가 없는 게 이게 4줄짜리라서 그래요. 서술형이. 그래서 많아야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가지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가지. 그래서 올해는 2가지 많이 나왔죠.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올해 추가된 유형인데요. 이제 기입 플러스 가지수 서술형 혹은 일반 서술형 요 2가지 패턴으로 올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작년도 모의고사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채점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딱 4가지만 딱 묻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4점이니까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기입형을 2개 묻고요. 가지수 서술형을 예를 들어서 이제 기호를 기억하고 니은 써라 해놓고 디귿에서는 2가지를 써라 해서 이제 첫째, 둘째, 올해 제일 많이 나온 새롭게 바뀐 유형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얘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2개는 단순 기입형,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는 2가지를 쓰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딱 1점씩이잖아요. 이 채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소수점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점수가 소수점이 안 나왔다는 거 아마 저는 아마 인력 문제이기도 하고요. 경비 문제이기도 하고요. 채점하시는 분들 부르는 것도 돈이잖아요, 다. 그렇다고 이거를 기계로 할 수는 없고 주관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올해도 이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기입형 수가 A형, B형 합해가지고 6개밖에 안 되지만 실제 기입형이라고 되어 있는 문항은 실질적으로 이 서술형 안에 다 들어있었죠.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기입형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항 속에 올해도 분명히 기입형이 섞여 있고 가지수 혹은 일반 서술형으로 될 거다. 그러면 얘는 필히 요거에 비해서 다른 점이 하나가요. 얘는 답의 양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한 2줄 반 쓰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이거를 더 써야 돼. 억지로 답을 늘려야 돼.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딱 정답이 나와 있으면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술형하고 가지수 쓸 때처럼 가급적이면은 네 줄을 맥심으로 좀 채우기를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쓸 필요는 없어요. 5줄, 6줄까지 가면은 답이 지저분해집니다. 글씨 작아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주저리 막 쓸데없는 얘기를 막 늘기 시작해요. 그거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 네 줄이면 충분하다. 대신 네 줄을 가급적이면 충실히 채워라. 그리고 그 충실이란 말 속에는 이제 이 해당 요구에 맞는 키워드들이 풍성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미는 꼭 주어에 맞춰주셔야 되고, 요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새롭게 많이 추가되고 있는 요 유형이 표 형식으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네 줄 형식으로 나오는 요 차이일 뿐이에요. 얘가 표로 나오는 것도 이번에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빈칸 넣기가 중간 가로 뚫기라는 새로운 스타일로 해서 단어가 아니라 뭐뭐 하는 무엇 이렇게 해서 통째 문장을 가로치게 하는 것도 이번에 또 나왔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어쨌든 내가 일반 서술형은 잘 쓰는데 가지수 할 때마다 항상 저한테 중복입니다 하시면은 결국은 감점들이 되거든요. 내가 자꾸 중복을 지적받으면 대체 왜 중복인지, 똑같은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써서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목하로 나누는 게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거고요. 일반 서술형에서는 항상 양이 부족하다. 키워드를 더 외워야 됩니다. 평상시에. 알겠죠? 그래서 양이 부족하지 않게, 가지수에 중복되지 않게 이거를 먼저 가장 신경을 쓰시고, 요 유형에서는 기입형, 요 난이도가 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얘네들은 대체로 요거에 비해서는 좀 평이하게 나오나 어쨌든 간에 이걸로 난이도 조절을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일단 한번 설명을 쭉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술형에서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실 점은, 서술형들은 문학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요구만 잘 보시고 문장력을 갖춰라. 체계적으로 요구하는 그거 위주로만 네 줄 가득 채워라. 불필요한 거 쓰지 말고 요구하지 않는 것을 괜히 더 부연 설명한다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1번, 다음 서로 다른 표현 특징의 회화 가나는 보기 조건 1, 2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질감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감 요목하면은 크게 두 가지, 바로 마띠에르와 텍스처가 있겠죠. 혹은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감이 있는데, 문제 요거를 보시면서 가야겠습니다. 자, 1, 2를 봤더니 좀 다르게 제시했네요. 1은 시각적 질감과 물리적 질감. 자, 이런 단어 나온다고 해서 절대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라는 게 뭐예요? 물리적이라는 게 결국 만진다라는 거잖아요. 촉각적 질감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처 맞대르네요. 그렇다면 가장 평이한 내용이네요. 자, 따라서 보기 1, 2의 두 가지 관점에서 질감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1, 2에 제시한 각 질감의 개념을 적고 그에 따라 회화 가나의 특징을 각각 서술하죠. 이 경우는 일반 원고지 형식이네요. 첫 칸 들여넣기, 나머지 앞뒤 정렬 꽉꽉 채워서 깔끔하게 네 줄 끝까지 다로 채워 넣기를 바라고요. 이럴 때 작성 방법 혹은 보기 안에 첫 번째 해놓고 가로 1번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 답을 쓰실 때 꼭 가로 1번을 앞에 먼저 명시를 하세요. 이게 기억이면은 기억, 뭐 가면은 가, 꼭 적어줘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은 역시 채점을 하지 않더라. 최근은 그래요. 이런 거 명심하시고, 자, 가번도판 너무나 유명한 박수근, 나번도판 요즘 교과서에 잘 나오는 한국 극사실주의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탕하고 이런 투명한 유리 질감 그림만 그리는 작가 있죠. 극사실주의 작가가 우리 한국 젊은 작가 중에 너무 많아서 종류별로 외우셔야 돼요. 뭐 어떤 극사실주의는 펜만 쫙 꼽아가지고 펜 종류들만 극사실 그리는 작가가 있고요. 선인장만 크게 확대하는 작가도 있고, 그죠? 이제 사람 인형 얼굴을 또 크게 확대하는 작가도 있고, 강아지만 또 극사실로 그린 작가, 전부 다 다른 작가들인데 비슷비슷하게 극사실로 그리고 있어요. 특히 요 작가는 교과서에 잘 나오죠. 자, 시각 질감과 물리 질감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가시면 척한 들여넣기 하시면서 1 적고요. 자, 시각적 질감이란 의미 쓸 때는 무엇이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적어야겠죠. 먼저 1에서의 그죠? 질감의 각 개념을 먼저 적으라고 했잖아요. 자, 실제로 물질적 질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묘사한
질감이며 요거를 좀 줄이면 실감나게 실제 사물처럼 보이게 묘사한 질감이며 물리적 질감이란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촉각적 질감을 의미한다. 종결형에서 의미, 개념을 물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뭐 했다라든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제를 어미를 다르게 쓰면 이것도 최근에는 전부 다 감점 처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가는 이 두 개 중에 뭐죠? 물질적 질감으로 물감이 두터운 실제 촉각적 질감, 즉 물리적 질감이네요. 물리적 질감으로 물감이 두터운 실제 촉각적 질감이 두드러지며 나는 대상을 실제 유리 질감처럼 혹은 유리와 사탕처럼 똑같이 그린 시각적 질감이 두드러진다. 지금은 더 이상 길게 적으면 칸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거 적을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습니다. 절제를 한 거죠. 만약에 이것만 물었으면 좀 더 상세히 적을 거예요. 근데 뒤에 조건이 또 있잖아요. 뭐죠? 2번 텍스처란 재료 자체의 질감이며 맞대리는 작가가 만든 개성적 질감이다. 가는 맞대리로서 작가만의 토속적인 개성적 질감이 두드러지며 나는 텍스처로서 유리라는 정물 소재 자체의 질감이 드러난다. 이렇게 어미를 앞에 주어에 맞게 쓰는데 여기에서 맞대리 텍스처 답 쓸 때요. 물리적, 시각적과 똑같이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감점 되겠죠. 완전히 다른 용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마띠에르는 개성, 작가의 개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개성이죠? 바로 우리 한국 토속성에 대한 개성을 표현했네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걸 내가 답이 양이 적어요. 좀 더 적어야겠어 싶을 때는 간단하게 마치 화강암처럼 보이게 이렇게 이제 토속적인 질감을 한마디 더 문장을 넣어도 되고요. 이거는 뭐 제작 방법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뭐 물감을 덕지덕지 발라서 긁어내고 어쩌고 이런 거 계속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를 묻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작 방법이나 과정을 물으면 그 얘기를 쓰면 되고요. 나는 텍스처로서 유리라는 정말 소재 자체의 이 유리라는 그 재재 자체의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물리적에서는 손으로 만질 때의 이 말이 들어갔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2번. 자, 이제 최근에 이 드로잉 쪽에서 컨투어, 제스처, 그죠? 뭐 이러한 매스 드로잉, 스컴블링 드로잉 등등등 워낙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입형이 아니라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수는 자, 이제 어떤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대화 형식 혹은 학교에서 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 형식으로 제시하는 케이스입니다. 드로잉 표현 수업 중에 인물 모델을 대상으로 컨투어 드로잉을 표현하려고 한다. 우리 드로잉의 방법 종류 중에서는 그죠? 컨투어가 있고 제스처가 있고 그죠? 뭐 이런 종류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드로잉의 선과 비교하여 자, 비교를 제시했네요. 일반적인 드로잉 선과 비교를 하세요. 차이나는 컨투어 드로잉의 선의 특징을 서술. 자, 첫 번째 조건은 비교를 해서 컨투어 드로잉의 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먼저 쓰고요. 동수가 화지에 드로잉을 할 때 중시해야 될 활동 내용 두 가지 이렇게 이제 가지수로 나눴어요. 다시 얘기해서 컨투어 드로잉을 하려고 하는데 동수는 어떤 점을 중시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릴 때이겠죠. 그죠? 드로잉 활동적인 측면에서 일단 차이점 볼게요. 일반적인 드로잉은 단순히 물체 외형만 그리는 2차원의 윤곽선의 특징을 갖는 데에 비하여까지가 일반적인 드로잉을 비교하기 위한 첫 문장. 요거를 빠뜨리신 분이 많은데요. 빠뜨리는 분이 많고 안 빠뜨린 분들 중에는 본인은 빠뜨리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드로잉에 비하여 이것만 달랑 쓰세요. 이제 그래놓고 비교했다라는 거죠. 안 됩니다. 일반적인 드로잉이 어떤지를 앞에 써야죠. 그죠? 달랑 주어만 쓰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드로잉은 물체 외형만 단순히 따라 그리는 2차원의 윤곽선. 여기서 핵심은 윤곽을 그린다. 그리고 2차원적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반면에 컨투어 드로잉에서는요. 3차원적 특징. 자, 이게 포인트죠. 3차원적 특징이며 자, 길이나 폭 두께를 가진 입체감을 주는 선이다. 입체감 선. 따라서 그냥 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입체적이다. 3차원적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수가 화지에 드로잉할 때 중시해야 될 점 이것도 습관적으로 자꾸 이걸 따라 쓰신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딱 하고 끝냈습니다. 그 첫째 앞에다가 동수가 드로잉할 때 중시해야 될 활동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시고 그냥 다 빼시고 곧바로 답. 첫째부터 시작합니다. 뭐죠?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도화지를 그죠? 보지 말고 인물만
그려라라는 것이 둘째 있네요. 이걸 아마 대부분 다 적을 겁니다. 둘째 먼저 볼까요? 도화지를 보지 말고 인물을 보는 동안에만 손을 움직여 바로 드로잉을 하도록 한다.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가지가 중요한데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인물을 집중해 볼 때 마치 종이에 접촉한 펜 끝이 종이 대신 대상의 가장자리, 즉 인물의 가장자리를 쓰다듬는 듯 느껴지게,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요 두 번째는 다 적으시는데 마치 펜 끝이 실제 그저 가장자리를 쓰다듬듯이 그런 느낌으로 그려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컨투어에서는 그만큼 대상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렇게 나눴을 때 막상 적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입형을 이제 잘 하세요. 컨투어, 그죠? 뭐 제스처, 스컴블링, 메스드로잉 등등은 잘 적으시는데 역으로 물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자, 3번. 다음은 고호의 유화작품 밀밭과 까마귀이다. 이 그림에는 다른 유시작품과는 다른 기법이 두루지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조건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문제 지문의 첫 줄 혹은 첫 문장, 첫 그 단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유체와는 다른 기법이 두드러지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일단 고호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일단 임파스토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일단 항상. 그런데 자, 이걸 봤더니 밀밭 까마귀 떼인데요. 이거를 단순히 임파스토로 갈 것인가? 자, 이 다른 유체 작품과는 다른 기법이 두드러지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게 밀밭 까마귀 요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좀 더 외워라 한 게 있었죠. 단지 두꺼운 걸 넘어서 그죠? 마치 화면을 때리듯 두들기듯 빠르게 찍어 그린다라는 개념에서 항상 이 작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법을 적고 프로테, 포르테라고 적으신 분이 많으신데 포르테는 제일 밑에 있네요. 악보에서 그죠? 세게 악기를 연주한다. 이 뜻이 음악적 내용이 포르테는 음악 단어고요. 우리는 프로테입니다. 프로타주라는 개념에서부터 유추된 거죠. 자, 난타하다는 뜻의 회화 기법으로 물감을 붓에 발라 화면을 심하게 두드리듯 치는 방법을 의미한다. 자, 개념, 기법과 개념까지 적었어요. 표현 효과. 이 그림에서의 표현 효과네요. 프로테어의 표현 효과를 적어라가 아니라 이 그림에서예요. 그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작품 속에서는 노란 밀밭과 짙은 파란색 하늘에 다소 거칠고 직감적인 짧은 붓터치 줄 그으세요. 다시 한번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프로테는 빨리 화면을 두들기듯 찍어요. 때리듯. 따라서 굉장히 거칠고 즉흥적이고 직감적인 터치들이 율동적으로 화면을 이제 역동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칠다, 직감적이다, 짧은 붓터치가 내면의 흥분과 감정이 전달된다. 역동적이며 즉흥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장들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작품 분석에서 답이 너무 짧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뒷문장들 있죠? 이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거기 그 까마귀 때 까만 라인들 그리고 하늘에 약간 우중충한 느낌의 짧은 터치들로 이제 움직이는 구름 느낌, 무엇보다 밀밭 노란색의 그 물결치들 정말 바람 부는 데서 느낌이 전부 다 이 프로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물론 프로테인데 두껍게 발랐어요. 임파스토입니다. 제 말 아시겠죠? 네, 잘 기억해 두세요. 문제 4번.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 4번처럼 최근에 이제 김한기의 과슈가 제시가 된 상태에서 그때도 작품을 제시해 놓고 별 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그냥 얘를 어떻게든 이 작품 하나를 놓고 아크릴인지 유화인지 과슈인지 템페레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역시 어떤 좀 유명한 작가 내지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도판들의 어떤 특정 재료들은 좀 별도로 좀 추가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권기수 씨는요 별표를 치세요. 교과서에 잘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사조를 적으라면 뭘로 보이세요? 한국적 무슨 아트? 팝아트. 항상 이런 그림은 만화 같죠? 팝아트입니다. 따라서 권기수란 사람은 우리 한국 현대 젊은 작가 중에서 팝아티스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속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렇게 대상을 마치 정말 그 이모티콘 만화처럼 그리고 색깔은 아주 경쾌하고 선명한 원색들 그리고 윤곽 또렷하죠. 대상 단순화 그죠? 그리고 이제 윤곽과 평면적이고 장식적인데 주제는 이제 어떤 그런 마치 만화 속에 이런 일상의 모습이 만화와 어울리는 상상 속의 모습들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인물들이 있는데 그 꽃 같은 형상들이 거기 보이죠? 조그맣게 이제 서 있는 게 전부 꽃이에요. 원색들이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아크릴 물감이에요. 그거 하나라도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떤 작가, 교과서 나오는 잘 나오는 작가가 특히 이걸 잘 쓸 때는 나올 가능성이 크죠. 뭐 드가는 당연히 파스텔이듯이 이런 식으로 그죠? 보티첼리는 뭐 템페라듯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힌트가 되네요. 실내화에 채색했다. 예, 어떠한 일상적인 물건, 천 같은 거에도 채색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요. 돌에도 채색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크릴릭 혹은 아크릴 물감이라는 거 확실히 아시고 답 쓰실 때 절대 아크릴이라고 쓰면 틀린다. 그거는 플라스틱이고요. 아크릴릭 혹은 아크릴 물감이라고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유화 물감도 유화라고 자꾸 쓰는데 유화는 그림이죠. 유체라고 써야죠. 그죠? 어쨌든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요. 자, 특징. 수체와 유체의 표현 특징을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다. 장점 위주로니까 여러분 아무 얘기 없이 만약에 특징 세 가지를 써라 할 때는 그래도 단점은 쓰지 마세요. 그냥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할 때도 가급적 단점은 거론하지 마세요. 알겠죠? 웬만하면 전부 다 두드러진 장점 위주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문에서 장점을 써라 하면은 더군다나 장점을 써야겠지만 아무 얘기 없을 때는 굳이 단점을 쓰지 말라라는 게 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도판이 세 개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세 개에 대한 것들 중에 힌트가 될 만한 것을 이제 가져가면 됩니다. 특히 제가 얘기했듯이 옆에 있는 두 개 같은 경우는 바탕재가 어디에든 자유롭네요. 따라서 자, 접착성이 좋아. 둘째, 보존성 접착성이 좋아서 종이는 물론 돌이나 나무, 플라스틱, 유리 등등 다양한 표면에 채색이 가능하다. 이거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러한 부착력 때문입니다. 물론 유화물감도 부착은 해요. 근데 유화물감으로 이런 데 많이 안 그리는 이유는 너무 건조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마른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자, 셋째, 건조 얘기해야겠죠. 건조가 빨라. 제작 시간이 단축되며 두껍게 칠해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 요 두껍게 칠해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요거 때문에 조금 더 유화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간편하게도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유화물감은 너무 두꺼우면요. 요거 건조 방법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특히 그 돌에 채색한 거는 요거의 방법을 황주리 씨라는 한국 여성 작가가 또 아크릴 잘 쓰죠. 그 작가도 교과서에 가끔 나오니까 황주리라는 여성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우리 한국의 중견 작가로서 아크릴화를 굉장히 즐겨 쓰는 작가입니다. 여기 권기수, 황주리 해서 이 사람은 주로 이런 일상의 모습, 일상사의 어떤 그런 평범한 삶의 모습을 단순 경쾌하게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판들이 교과서 보면 굉장히 아주 경쾌하게 약간 만화적으로 좀 표현을 해요. 약간 윤곽을 좀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작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바탕재가 좀 자유롭게 해서 바위라든가 뭐 나무 토막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즐겨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요 문제 유형 우리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별표 치시고요. 이제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분들은 비교 문제 패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 바로 이런 재료 비교 문제 패턴 기억나시죠? 동서양 비교가 있고 현대 예껏 비교가 있고 장르 간 비교가 있고 그 장르 비교 외에도 재료 간 비교 어떤 그런 뭐 기법 간 비교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교가 있는데 얘는 딱 보자마자 이거 동서양이기도 하고 동서양의 서로 다른 재료의 차이이기도 하네요. 자, 따라서 비교 문제 패턴 잘 익혀두시고요. 대부분 다 일반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서양과 동양은 표현 특징뿐 아니라 재료의 사용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자, 재료 사용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재료와 특징을 드러내는 다음 두 그림을 공통점, 차이점으로 감상하려 할 때, 자, 공통 차이점으로 감상한다라는 의미에서 두 개는 뭔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겠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할 때 공통된 관찰 태도에 따른 표현 특징을 서술하고 각 재료를 거론하며 차이나는 표현 특징. 그러고 봤더니 감상의 포인트가 아까 공통점과 차이점이었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으로는 관찰 태도에 따른 공통된 특징이 있네요. 그 차이점으로는 재료에 따른 표현 특징이네요. 요거를 여러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지수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적인 요 두 가지 조건을 무난하게 쭉 이어서 단락 나누지 말고요. 네 줄에 꽉 채워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첫 칸 들여놓기 하시고, 자, 모두 실물 대상을 관찰, 정확한 형태와 구조를 묘사하고 있는데 라고 한 것은 연역론의 방법에 의해서 두 개의 공통점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공통된 관찰 태도에 따른 표현 특징을 먼저 서술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실물을 관찰하여 정확한 형태와 구조를 묘사한다 해놓고 이제 연역론의 원칙이 뭐예요? 대명제를 먼저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예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작품 설명을. 따라서 가는 무용수의 순간적인 동작과 자세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고, 나는 정물들의 정확한 형태와 구조, 양감에 입각하여 정적인 화면을 표현하였다 혹은 묘사하였다. 이렇게 하면 공통점, 연역론에 의해서 공통점을 구체적으로까지 작품까지 적었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공통점을 적으라 해서 그냥 모두 다 대상을 관찰해서 정확하게 형태를 그렸다만 달랑 쓰지 마시고요. 각각에 대한 작품 분석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자 이제 재료를 거론하며 차이나는 표현 특징이죠. 자 반면 두 그림은 파스텔과 자 드가니까 당연히 파스텔이겠죠. 파스텔과 수묵 담체에 따른 차이점을 드러내는데 가가 즉 드가 파스텔의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 인물의 표정과 비례, 형태와 가벼운 무희복, 즉 옷이죠. 무용수의 옷과 옷의 질감 등을 생동감을 살려 묘사한 반면 나는 수묵의 발문과 수묵을 항상 표현 특징 쓸 때는요 무조건 적어야 되는 거. 농담에 대한 얘기, 발목에 대한 얘기를 꼭 거론하세요. 그 외에 기법이 구룩이냐 몰골이냐 백묘냐라는 것도 거론합니다. 수묵의 발묵과 농담 효과를 살리고 구룩법이네요. 구룩 전체, 구룩 담체죠. 구룩법에 의한 담체 효과를 살려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요게 여러분들이 아마 4줄 비포 사이즈에 쓰시면 4줄이 넘어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쓴 게 지금 칸수로는 몇 줄이에요? 6줄 넘죠. 이게 아마 이제 폭이 좁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이제 그 답지 여분 있으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져가서 쓸 때 꼭 거기에다가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카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글씨체, 글씨 크기, 띄어쓰기 크기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요거를 그냥 4줄에 꽉 맞게 쓰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미 4줄이 넘어서서 포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줄여야 돼요. 여기에 있는 문장들, 단어들 중에 더 뺄 거. 근데 사실 이게 더 뺄 게 없어. 이해되세요? 제가 쓰는 문장들은 이미 다 정리해서 다 요약 정리 암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더 이상 빼지 말고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충실하게 4줄이 다 쓰려는 훈련을 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표현 특징 문제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색다른 현대 미술의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자, 6번 보시면 자, 요거는 사실 비교 문제는 아니죠. 이럴 때는 그냥 각각 쓰는 거예요. 단순 나열 문제입니다. 다양한 회화 기법을 나타내는 두 표현 기법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맞게 오타가 났네요. 작성 방법에 맞게 답을 하시오. 자, 이거 작성 방법이라는 걸 제시하는 게 최근의 스타일이죠. 요거 밑에 답지 빨리 손으로 가리시고 눈 내리지 마시고 빨리 도판 보세요. 가는 기법이 뭐죠? 포토그램인데 레이어가 만들어서 레이어그램을 하지만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수히 포토그램이라고 하시고 나는 콜라주죠. 뭐 너무나 이제는 좀 평이한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죠? 이래 놓고 자 작성 방법 보시면 자 작성 방법은 꼭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작성 방법 안에 기호가 있을 때는 기호를 꼭 써라. 기호가 없이 그냥 동그라미나 점만 있을 때는 그냥 순서만 지키면 돼요. 잘 아시겠죠? 자, 지금은 기호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이 기호를 쓰고 답을 써야지 채점이 됩니다. 간혹 이거 기호 안 쓰시는 분이 계신데 답이 완벽해도 기호가 없잖아요. 0점 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조심하시고. 그리고 순서 바꾸지 마세요.
디귿을 먼저 쓰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차례대로. 자, 기억, 각 기법의 효과와 연관하여 드러나는 것으로 두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조형 요소 한 가지 적어라. 기입형이네요. 뭐가 보이세요? 형이 보이죠. 딱 대본에 들어가는 게 형이잖아요. 왜? 어쨌든 둘 다 형태가 갈라지거나 찢어지거나, 그죠? 뭔가 이미지가 깨졌잖아요. 형태가. 이건 쉽죠. 1점, 형. 자, 니은, 각 기법의 명칭을 적고, 포토그램, 데콜라주, 개념을 각각 서술하시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배점이 이제 평범합니다. 기억이 1점이니까 니은에서 1점, 1점. 그리고 두드러진 효과에서 1점. 이렇게 4점이 배점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렇다면 포토그램 개념, 물체를 이미지에 놓고 현상하여 표현하는 사진 응용 기법으로 감광지 위에 물체를 올리고 빛을 노출시켜 형을 만들거나 노출의 시간과 양 조에 따라 우연성을 유도한다. 자, 지금은 개념만 물었으니까 감광지 위에부터 유도한다까지를 가로를 치시고 돼지 꼬리표를 달아주시면 지금은 안 써도 된다. 물체를 인화지에 직접 놓고 현상하여 표현하는 사진 응용 기법이다. 까지만 써도 되고요. 혹은 물체를 인화지에 놓고 감광지에 올려 노출시켜 형을 만드는 사진 응용 기법이다. 뭐 어디를 갖다 붙이든 간에 어미가 일단 무엇을 의미한다 혹은 무엇이다 라고 쓰시면 되니까 가로친 부분은 없어도 됩니다. 뭐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데콜라주. 콜라주의 반대 개념으로 다시 뜯어내다 라는 의미다. 다시 얘기해서 콜라주의 반대로 다시 뜯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자, 요거는 역시 개념에 대한 거를 안 써도 되니까 벽에 붙음부터 유도한다까지를 가로하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추가로 그냥 외우라고 제가 넣어드린 거지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단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내가 디귿까지 쓰려고 보니까 정말 한 3줄도 안 돼요. 답이 좀 썰렁해.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를 하세요. 제 말 이해되세요? 개념도 다 썼고 조건 다 지켰는데 그럴 때는 내가 자 이거 벽에 붙은 광고지나 영화 포스터 등을 뜯을 때 생기는 우연적이고 재미있는 시각적 효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라는 문장을 방법으로 라는 주격 조사로서 앞문장에다가 넣어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주격 조사를 무엇으로서 무엇 한다라는 문장 만들 때 답 느리는 방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렇게 만약에 너무 답이 양이 적다 할 때는 느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두 기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두드러진 효과. 자, 이게 두드러진 효과니까요. 요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효과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효과가 생기더라.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평상시에 거기에 맞춤으로 이거는 얘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효과와 방법은 분명히 달라요. 그 다음에 원리와 과정도 다릅니다. 그게 단어 자체가 다르듯이 답을 쓸 때도 포인트가 달라요. 지금은 효과기 때문에 딱 보면은 뭔가 어때요? 굉장히 기발하면서도 뭔가 시각적인 충격을 유도하는 약간 우연적인 효과 이런 게 좀 드러나네요. 그렇다면 이걸 좀 풀어 써야 됩니다. 두 기법 모두 어때요? 기존의 전통이나 권위, 질서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표현 기법에 대한 시도를 드러내면서 기발하면서도 사고의 우연적인 효과를 유도한다. 핵심 포인트는 뭔가 기존에 없던 재밌는 시각적 충격 및 그러면서 기발하고도 뭔가 새로운 우연적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민몰 오렐라의 나번도판 있죠. 이 민몰 오렐라죠. 요 작가의 이 그 포스터에서는 지금 구성 요소를 보시면 사진과 텍스트가 보이시나요? 나번도판. 나번에 원래 이게 영화 포스터 저거 같은데요. 바람각에 사라지다 그렇지 않나요? 그 영화 포스터에 흑백 사진을 붙인 것을 다시 뜯어서 문자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저기 막 붙인 거예요. 다시 뜯어내서 또 붙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뜯다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데콜라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기법 자체는 콜라주가 맞고요. 여기서의 구성 요소는 이미지와 텍스트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시죠? 근데 텍스트가 원래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가독성과 그죠? 가지성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요. 읽는 게 의미가 없어졌죠. 단어가 부서졌기 때문에.
사람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해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데콜라주에서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존 시각에 대한 해체입니다. 기존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해체. 읽는다, 본다, 뭔가 서술적이다 이런 것을 이제 다 해체시켜서 그런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끔 데콜라주 이런 것들입니다. 자, 7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거네요. 중학생 영민은 움직임 조각하기를 주제로 한 입체 표현 수업 중 발레리나를 대리석으로 조각하려고 한다. 자, 발레리나 철저하게 움직이는 무용수네요. 실제 제작에 앞서 영민은 작게 마케트, 아까 얘기했었죠? 마케트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았다. 마케트를 만들어 봄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 두 가지, 그 다음에 중시할 점 한 가지, 이렇게 요즘에는 다 뭐 두 가지, 뭐 두 가지 이렇게 자꾸 나눠서 묻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도 거기에 맞춤으로 최소한 꼭 두 가지씩은 외우세요. 최소한. 알겠죠? 자,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다. 미리 해보니까, 그죠? 두 번째, 완성 후의 느낌을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요거하고 첫 번째 거하고는 달라요. 첫 번째 거는 실수를 없애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내가 미리 한번 완성 뒤에 어떤 느낌일까를 예측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제작할 때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실수가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제작 시 중시할 점. 마케트 제작 시에는 세부적 묘사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비례와 동세, 형태와 구조 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따라서 마케트는 미리 한번 그죠? 이런 조각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는 거라서 세부보다는 전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세부에 기울이게 되면은 마케트의 목적 자체가 사라져요. 왜 하느냐? 돌 같은 거를 조각할 때 실수하면 끝나잖아요. 따라서 미리 한번 예행 과정을 거쳐봐야 된다. 이게 바로 마케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꼭 조각할 때, 돌을 깎을 때 미리 해보는 게 바로 마케트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8번. 예전에 시험 나왔던 거 이런 유형으로 나왔었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밑에 있는 기타 그 외 현상들 또 기타 유화물감에서 이제 흰색 물감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물감 중에 이제 함부로 섞으면 안 되는 물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접근을 해줘야 된다. 자, 다음은 유체로 그린 그림이다. 유체 물감은 건조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작 기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 외에도 다음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박락과 백악인데요. 백악의 영어 보세요. 초킹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같이 외우세요. 그리고 이제 박락 같은 경우는 필링 오프라고 돼 있죠. 우리가 필 그러면 채우다잖아요. 근데 이제 필 오프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자는 거죠. 그죠? 따라서 백악, 초킹 기억하시고요. 자, 각 개념을 적고 각 현상의 해결 혹은 예방 방안을 각각 서술하죠. 이럴 때 혹은이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요, 각 현상의 해결 및 예방 방안 그러면 둘 다 써야 되고요. 혹은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으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그 밑에 두 가지를 풀기 전에 이 밀레의 작품에서는 문제 의도에 따라서는 대표적인 조형 요소는 지금 명암이지만 개조라는 톤을 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암과 개조는 차이점이 있어요. 명암은 단순한 그죠? 밝고 어두움에 불과한 단순한 개념이지만 개조는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어져서 화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명암의 흐름의 차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명암과 개조 혹은 톤의 차이점으로 잘 구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조가 이 톤이 특히 잘 드러나고 유효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밀레의 이러한 그죠? 자연주의 풍입니다. 자, 박락이란 유체 물감층의 고착력이 기름 부족으로. 자, 이게 가장 큰 원인은요. 박락 떨어지는 이유는 기름 부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아까 우리 앞에서 이제 윙클 주름 현상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반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예전에 시험 나왔으니까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 저는 밑에 있는 그 외에 흑변화, 황변화, 주름화, 반점화 있죠? 여기를 빡 치시고요. 따라서 이제 예전과 똑같이 나오기보다는 관련해서 다른 부분이 나올 테니까 이쪽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먼저 좀 외워두세요. 물론 박락이나 백악도 정확하게는 시험 나온 거니까 알아둬야겠죠.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고착력이 기름 부족으로 약화되어 떨어져 나가는 현상, 떨어져 나간다. 필 오프, 그죠? 자,
이 첫 번째, 처음 채색한 물감층이 약한 상태로 덧칠했거나 휘발성류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 이 발생 이유도 잘 알아둬야겠죠. 먼저 칠한 물감이 좀 약한데 너무 서둘러 덧칠한 거야. 그 다음에 너무 휘발성류, 우리가 얘기하는 휘발성류의 대표적인 것은 테레핀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너무 과다하게 썼어요. 혹은 자, 조그만 글씨 가로쳐놨죠. 너무 햇빛을 찌거나 습도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아까 우리 습도에도 낙하다고 했는데 내수성,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또 너무 직사광선이나 햇빛이나 온도에도 약합니다. 따라서 이제 해결 방안 린스드죠. 항상 해결 방안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린스드의 사용을 좀 더 추가해라입니다. 기억하세요. 린스드. 요거를 그냥 기름이라고 쓰기보다는요. 기름에는 건성유도 기름이고 휘발식유도 기름이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여기처럼 건성유인 린시드 오일 혹은 린시드 등의 고착제를 더 첨가해서 그리거나 혹은 아예 아까 얘기했죠. 처음 칠한 물감층이 너무 약한데 그랬잖아요. 견고하게 마른 뒤에 다 탄탄하게 다 마르고 견고한 뒤에 채색하도록 해라. 따라서 지금 두 가지네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두 가지네요. 두 가지. 그죠? 자, 백악이란 요거는 이제 노화로 벗겨진 거예요. 아까는 떨어져 나간 거고요. 왜 때문에? 기름 부족해서 떨어진 거고 요거는 오래돼서 이제 분말처럼 된 겁니다. 푸석푸석하게 분말. 그러니까 얘도 떨어진 거지만 얘는 푸석푸석해서 가루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푸석푸석. 알겠죠? 따라서 너무 노화되어서 표면이 벗겨지며 가루처럼 푸석거리며 석화 현상처럼 되는 것으로. 어떨 때 캔버스 밑칠이 제대로 안 돼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밑칠 부족이에요. 밑칠이 너무 안 돼 있거나 밑칠 없이 해도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역시 또 해결 방안 린스드예요. 건성유인 린스 등의 고착제를 더 첨가, 밑칠을 하거나 바니쉬를 코팅칠하면 된다. 그 외에 이제 바니쉬 코팅도 추가할 수 있으나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임시 방편이고요. 바니쉬로 이제 막는 거는. 기본적으로 둘 다 휘발성류를 너무 과다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죠? 린스트를 좀 더 첨가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테레핀유와 린스트의 혼합이 그래서 보통 1대1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자, 밑에 박스 한번 쳐두시고요. 아까 우리 주름화, 윙클과 반점화 스포팅을 봤었는데요. 그 외 흑변화, 그림이 검게 변하는 현상, 공기가 오염됐거나 안료가 화학적으로 자체적으로 변하는 거야. 혹은 어떤 물감을 섞으면 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쓸 때. 무절제한 혼색,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수채화할 때도요. 색깔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색깔 저렇게 막 섞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칠하면은 완전히 구정물이 질질 흐르는 색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검은색처럼 지저분해지는 수채화예요. 그래서 절대 수채화도 두 가지 색 이상 안 섞는 게 좋다. 무절제한 혼색은 수채화든 유채든 대부분 다 흑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황변은 반대로 또 누렇게 되는 거죠. 흰색, 밝은 색을 너무 많이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이 린스트가 또 요물인 게요. 린스트는 너무 많이 쓰면 색깔이 누래집니다. 흰 색깔일 때 특히나. 그래서 린스트 과용 하면 어두운 것도 누렇게 되고요. 하얗고 밝은 색 자체도 린스트가 너무 그죠? 많이 쓰게 되면 누러워진다. 잘 체크를 해 둡시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자, 이제 가번이 분색 기법이죠. 한 번도 안 나온 도판이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나번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장욱진. 한국 근현대 작가 장욱진 씨는 항상 정말 여리게 얇게 그리는, 요거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장욱진의 회화는 여리게 그리는 거지 한 번에 단숨에 그리는 알라프리마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여린 거예요. 글레이징입니다. 글레이징.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거는 기법 분류하실 때 글레이징 하고요. 알라프리마를 구분 못하신 분이 계신데 알라프리마는 두꺼워도 알라프리마, 얇아도 알라프리마입니다. 알겠죠? 두께와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글레이징은 유리처럼 글레이즈, 아주 여리고 얇다입니다. 자, 가번은 분색인데 얼핏 보면 전묘랑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달라요. 전묘는 철저하게 우리 시각 혼합에 따른, 그죠? 우리 그 중간 혼합의 바로 병점 개념이고요. 이건 다릅니다. 자, 가의 분색 기법, 나의 장옥진이와는 서로 다른 기법이다. 분색 개념의 특징, 개념과 특징을 호출하고요. 나의 기법, 개념의 특징을 호출하시오. 이런 경우는 비교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각각을 구체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가, 물감을 블렌딩 하지 않고, 블렌딩이 뭐죠?
파르티에 섞는 거예요. 우리 왜 커피 블렌딩 하면 여러 가지 섞는 거잖아요. 블렌드 섞다가 아니라 순색을 모자이크처럼 작은 붓 획으로 그리는 기법이다. 마치 모자이크처럼 순색을 작게 찍는 건데요. 이 기법은 점묘법의 색 과학 분할과는 다르며 빛 반사를 더 강렬하고 리듬감 있어 보이게 할 때 활용한다. 이 뒷문장을 다시 한번 줄 그으세요. 신인상주의에서의 점묘는 분할이에요. 색채를 과학적으로 분할한 겁니다. 따라서 하얀색 얼마와 빨간색 얼마를 요 비율로 섞어서 뒤에서 보이는 분홍색이 보인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거를 철저하게 계산한 거고요. 점묘.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빛의 반사를 더 강렬하고 리듬감 있게 보이게 한다는 면에서 좀 더 미적이다. 이 분색이 점묘보다 더 미적이고 더 리듬감이 있습니다. 됐죠? 네, 특징까지 적었고요. 글레이징. 물감을 투명하게 희석시켜 10개 칠한다. 물감을 투명하게 10개 칠할 때는 린스 및 테레핀을 적당량을 평소보다 더 많이 섞으면 되는데요. 조금 더 여리게 할 때는 린스보다는 테레핀의 양을 더 많이 하면 더 빨리 희석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테레핀이 너무 많아지면요. 중간중간 구정물처럼 이렇게 작은 어떤 덩어리들이 물감들이 뭉쳐서 군데군데 약간 그런 그 점 같은 것들이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저분해진다고 한마디로. 자, 물감을 투명하게 희석시켜 10개 칠하는 기법이다. 10개 칠하기 위해 물감에 린스트를 많이 섞어 쓰거나 특정한 미디엄을 사용하기도 하며 UI의 수치화적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는 지금 린스트를 많이 섞는 데 있는데 린스트를 너무 과용하면 아까처럼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일부러 10개 칠할 때는 적당한 수준의 양이 있어요. 그 정도에서 물감과 린스트의 양의 비율을 조절하면 굉장히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층의 두께가 거의 없이 아주 살짝만 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죠? 바로 유한데도 수채화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기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거기 가로 속에 있는 조그만 글씨는 지금 답은 아니지만 조금 더 쓴다면 외워두세요. 색을 겹치는 글레이징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밑색은 페트롤로 묽게 하고, 페트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린스하고 테레핀 위주로 쓰지만, 그죠?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페트롤하고 뽀삐오를 주로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린스하고 테레핀. 유럽 쪽은 페트롤하고 뽀삐오를 보통 이제 각각 린스하고 테레핀 대용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트롤을 묽게 하고 위로 갈수록 글레이징 미디엄, 이 글레이징용 미디엄입니다. 혹은 린스 양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밑색을 훨씬 묽게 페트롤 섞어서 칠하고요. 위로 갈수록 린스의 양을 좀 많이 하면서 올리면 조금 더 글레이징의 겹치기 효과가 좋아진다는 뜻이고요. 필요한 색줄 얻을 때까지 여러 색을 반복적으로 올릴 수 있으며, 자, 계속 특징이 나오네요. 선명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엷은 색을 밑에 칠하고 진한 색을 위에 칠해야 되는데, 이건 당연하겠죠.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글레이징에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옅은 것을 밑에, 진한 것을 위에 칠하면 선명해진다. 알겠죠? 장욱진 회화의 표현 특징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상의 단순화, 평면화, 장식적 표현, 그리고 동심적 순수성, 그죠? 동심적인 순수성이죠. 그래서 이 사람만큼 그림과 이 자아의, 그죠? 우리로 따지면은 이번에 시험 나왔던 로엔펠트의 자아 동일화 기억나십니까? 로엔펠트의 자아 동일화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사람이 이만큼 순수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림하고 거의 자아 동일화가 똑같이 된 사람입니다. 자, 10번은 우리 최근에 시험 나온 거를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자, 10번. 다음 전통 회화들은 각각 육리문과 지도화법을 사용한 그림이다. 가 육리문, 나 지도화법의 개념을 각각 서술하고요. 두 기법 비교, 각각의 두드러진 표현 효과를 다음 그림을 참고해 서술해라. 자, 결국 개념 쓰고 나서 두 기법 비교에서의 두드러진 표현 효과니까 두 번째 조건은 비교네요. 두 번째 조건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림을 보면 너무나 다르죠. 그 재료를 떠나서 그림을 보세요. 가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거의 극사실이 가까울 정도의 사람의 실제감 있는 전신사조론 혹은 이형사신의 표현이 되어 있네요. 반면에 나는 뭔가 좀 굉장히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최소화시켜서 그린 거잖아요. 그죠? 같은 인물이지만. 자, 이거에 대한 것을 일단 비교하기 전에 각각에 대한 거를 먼저 보시면 육림은 뭐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동양화 인물 표현 시 골상과 피부결, 요 단어는 가급적 써야 됩니다. 골상이 뼈의 형태거든요. 뼈의 형태 혹은 뼈의 높낮이와 피부결 두 가지를 다 써야 됩니다. 피부결을 따라 섬세한 혹은 정교한 선으로 쌓아가며 살의 입체감과 주름을 묘사하는 기법.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 문장 그대로 개념을 써야 돼요. 지도화법은 먹이나 물감을 손가락으로 찍어 그리는 기법이다. 자, 이제 비교, 표현 효과에 대한 비교예요. 나의 지도화법이 손으로 그리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그냥 그림을 비교하는 게 조건이 아니죠. 그 마지막 조건이 뭐였죠? 단순히 그림 비교가 아니라 두 기법을 비교하여 두 기법, 지도화법과 육리문의 기법을 비교해서 각 그림에 두드러진 표현 효과니까 앞에 이 문장을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기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패턴. 두 기법을 비교하여 두드러진 효과를, 두 재료에 따른 표현 효과를, 양식의 차이에 따른 표현 효과를 항상 이렇게 뭐뭐에 따른이 앞에 있고 뒤에 표현 특징을 묻고 있잖아요. 그때는 앞에 있는 그 조건을 꼭 먼저 써줘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빠뜨리면은 역시 부분 감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요즘에 이렇게 나와요. 표현 특징을 물어라, 써라 할 때는 꼭 그 앞에 뭐가 있어. 그죠? 양식이든 재료든 기법이든 작가의 이념이든 그죠? 혹은 무슨 뭐 비평 관점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조건이 나올 때는 그거를 꼭 먼저 앞에 거론해라. 그렇다면 지도화법의 특징이 뭐죠? 손으로 그린 거잖아요. 지도화법이 손으로 그리기 때문에요. 대범하며 즉흥적이고 독특한 효과를 내고 있네요. 그 그림이. 그래서 대범하게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그렸고 즉흥적이고 독특하게 어떤 필치, 붓의 효과가 아니잖아요. 손가락의 효과죠. 독특한 효과가 있네요. 비해서 가의 육리문은 뭐죠? 세밀하고 치밀한 공필 위주의 표현으로 육리문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교하게 그저 뼈의 어떤 형태라든가 피부의 그런 높낮이를 따라 그리는 거잖아요. 공필 위주의 표현으로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인 전신사조 등의 초상화 표현이 효과적이다. 혹은 이영사신의 전신론 표현 같은 초상화 표현의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으로 지금 익혀두셔야 되니까 이 패턴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동양화의 채색 재료인 석채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대놓고요. 이제 석채다라고 제시할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서 세화에 속한다. 그림을 참고 작성법에 맞게 답을 하라. 자, 요번에 작성 방법은 기호가 없죠. 그냥 점을 찍어놨죠. 이때는 기호 당연히 안 써도 되고 답 쓸 때 일반 원고지 형식으로 가시는데 절대 주의할 점, 차례를 바꾸지 마세요. 채점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분명히 빠져 있는데 다 틀렸다고 처리했는데 저 뒤에 있어요. 그 채점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쓴 것 같은데 채점위원들은 그것까지 챙겨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위치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꼭 순서를 지켜라. 세화의 개념을 서술하시오. 세화란 새해 정초에 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하고 집에 걸어두는 그림이다. 혹은 그림을 말한다. 자, 석채의 개념과 제작 방법을 서술하시오. 석채란 원석을 분쇄하여 수차례 정지한 것을 말하며 제작 방법 원석을 갈아 분말로 만든 후 접시에 따라 악교와 접시에 따르고란 뜻이에요. 접시에 따라서 접시에 따르고 악교와 혼합하여 반죽하여 붓에 묻혀 그린다. 붓에 묻혀 그린다. 그죠? 그러면 여기 제작 방법일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접시에 그죠? 빵 안료를 이제 따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악교하고 혼합을 해야죠. 그죠? 자, 그다음에 분체와 비교하여 차이내는 석체의 특징. 분체가 보시면 여러분 제가 지금 각 조건의 첫 문장에 따름을 안 쓰고요. 곧바로 그냥 바로 주어 써버리죠. 이렇게 해야 네 줄을 제대로 온전하게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자꾸 다른 사견들 불필요한 문장들 수식구들 자꾸 넣어봤자 여러분들이 괜히 답만 지저분해지고요. 문장만 산만해지고 나중에 막 뒤에 가면 이제 네 줄이면 충분한데 또 줄을 또 나누고 글씨가 작아지고 띄어쓰기 없어지고 감전될 수밖에 없죠. 석체는 광석에서 즉 돌에서 채취 분쇄한 가루로 입자가 분체보다 크고 색이 강하다. 자, 분체와 비교해서 분체가 원료를 늪에서 흙을 채취
물 속의 정제에서 말린 수간 안료인데 비하여 석체는 돌에서 새치, 분쇄한 가루로 입자가 분체보다 크고 색이 강하다까지가 그 세 번째 조건이네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채색 특징과 표현 특징. 채색 특징과 표현 특징이면 채색 쓰고 표현도 써야 됩니다. 그럼 채색을 제외한 표현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구도나, 그죠? 뭐 형태나 이런 거 있겠죠? 필법이나 이런 거. 그럼 이제 색깔은 색깔이고. 됐죠? 네. 이 그림은 금색과 원색 등 화려한 색을 사용, 닭과 꽃을 후체 기법으로 진하게 채색했으며, 까지가 뭐예요? 채색. 원색이죠. 화려하죠? 후체로 진하게 채색했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특징. 가운데 닭을 꽃나무를 밟고 서 있는 자세로 배치, 뒷 배경을 생략, 주제를 강조하여 하였으며 섬세한 필지로 대상을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묘사하였다. 장식적이고 화려하죠. 중앙에 크게 얘만 배치했고 배경 생략했네요. 그리고 이제 꽃나무를 밟고 서 있는 과감한 중앙 구도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 특징은 보이는 형태, 구도, 배치, 뭐 이런 그런 배경의 어떤 묘사 정도 등등을 쓰는 거고요. 색깔은 이제 기법과 색깔의 특징을 쓰는 거겠죠. 그 밑에 참고로 개화동 해가지고요. 이제 이 그림이 개화도잖아요. 이 개화에는 우리가 그 왜 올해 시험 나왔던 그 개화는 우리 그 등가 바로 이제 기록물에서 개화는 자대고 정밀하게 그리는 게 개화도인데 여기서의 개화는 이 개가 닭개자입니다. 그래서 출발, 새벽, 새해를 상징하는 닭을 그린 민화를 개화라고 하죠. 닭그림 말 그대로.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저기 쌤들 저거 아까 비례론 그 프린트 하나 있죠. 잠깐 나눠줄래요? 우리 대구 부산 수강생들 그 프린트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지금 비례론이라는 그 파노프스키 프린트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잠깐 받으실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각각의 단원별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 나눠 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서브 노트 아니면 교재에다가 넣어 두시고요. 지금 이제 조형 요소 원리가 있는 파트라서 요번에 파노프스키가 여러분 나왔었잖아요. 요번에 파노프스키가 나온 거 아십니까? 파노프스키가 문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번에 그로테스크라는 로마 건축, 그죠? 네, 그거에 대한 그 로마 벽화에서 3시기에 그로테스크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보기 지문에 파노프스키가 잠깐 언급이 되고 지나갔어요. 바로 로마 벽화 시기 3시기의 그 시대의 미적 특징 및 어떤 전반적인 미론에 대해서 비례 같은 것들, 캐논 같은 것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이제 잠깐 언급이 되고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파노프스키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학 이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만 비례라는 조형 원리 이번 파트와 연관되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요. 거기 보시면 비례론이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현대인의 시각을 규정하고 있는 낭만주의 관념 때문이다 했을 때 비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고전주의의 원칙의 핵심 원리가 비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전주의가 있으면 고전주의하고 쌍벽을 이뤘던 게 낭만주의였었죠. 고전주의까지는 비례가 가장 엄정한 의미에서의 미였어요. 근데 낭만 같은 경우는 이제 감성이라는 자신의 주관이라는 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미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비례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미다. 고대의 미는 고전의 미는 바로 비례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수학적이네요. 비례의 핵심은 수학성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제 캐논 B도 그렇고요. 그 르코르비지의 모듈려 시험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체 단위 하나가 이제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수학적인 비례죠. 어쨌든 이런 고전기에서의 고전 미술에서의 비례는 결국 낭만주의에서 이념으로 인해서 이제 비례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현대는 모든 게 다 낭만주의의 이후의 시대죠. 모든 현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낭만주의 관념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에는 예술 형상의 바탕에 어떤 합리적 도식이 깔려있던 사실이 불편하다. 하지만 이집트나 그리스 중세 르네상스에서는 다양한 비례론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비례론에 대한 것이 자 밑에 1번 비례론의 5번째 줄에 객관적 비례와
제작적 비례라는 부분이 나오죠. 요 부분들을 좀 따로 체크해 두세요. 자, 비례론이란 줄 그으세요. 조형 예술적 묘사의 대상이 되는 한에서 자연 존재, 특히 인간 신체의 크기 관계에 대한 이론이라고 이제 정의합니다. 줄 그으세요. 여기에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인간 신체의 크기 관계에 관한 이론. 이 부분을 바로 르 코르비지에는 바로 모듈러라는 단위로 이제 개발해서 발견한 겁니다. 모듈러 시험에 나왔었죠. 자, 조형적 묘사가 그림 밖의 대상을 그림 안에 옮겨놓는 것이라 해도 묘사의 대상과 묘사된 대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례론을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이다. 예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 인체의 가로, 객관적 비례를 추구하는 방향. 다른 하나는 실제 인체 비례와 크게 차이가 나는 제작적 비례. 자, 여기 주관적 비례가 아니라 제작적 비례라는 거에서 주의하세요. 제작적 비례. 마치 실제 대상을 방불케 하는 환영주의를 특징하는 그리스 예술은 인체 묘사에서 객관적 비례를 추구했다. 그래서 뭐 그리스는 알다시피 환영주의 같은 거 로마 미술은 사실적인 것들은 전부 다 환영이잖아요. 객관적 비례네요. 반면 중세 예술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실제 인간의 신체 비례와 다른 크기 차이를 보이죠. 자, 따라서 이제 이 중세 장인들은 객관 비례보다 바로 가로, 개각, 제작적 비례에 더 충실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중세와 그 이전에 바로 그리스 로마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바로 제작적 비례가 바로 중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두 비례가 하나로 결합된 예가 한 번 있었으니 뭐죠? 이집트다. 여기를 별표를 치시고 이집트를 가로 별표하세요. 이 두 비례가요. 하나로 합쳐졌던 시대가 바로 이집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예술의 묘사하는 인체는 고도로 양식화되어 있으면서 실제 인체 비례가 거의 일치한다. 이게 양식화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면성, 부동성, 종합성의 그런 딱딱한 경직된 형태인데 비례가 완벽해요. 머리 들어가는 비율이요. 딱 8등신, 9등신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면에서 두 가지가 완벽하다 얘기예요. 자, 객관적 비례와 제작적 비례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 해서 하나는 자, 줄 그으세요. 신체가 움직일 때마다 각 지점들 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찰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들이 관찰자가 보는 위치에 따라 길이가 단축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완성 작품을 관찰자가 바라볼 때 높은 곳에 세워진 석상의 머리처럼 신체 부위 길이가 단축되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첫째, 둘째, 셋째에서 다시 한번 줄을 그어두세요. 객관적 비례와 제작적 비례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요인,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이런 거 좀 체크해 두세요. 자, 이집트 예술은 이 세 요인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아예 그냥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정면성의 원리가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교란을 받지 않는 유일한 묘사였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죠. 정면성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잖아요. 이집트 예술은 묘사를 할 때 굳이 실제 인체비를 따를지 혹은 거기에 글이에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구성의 원리를 따를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세 가지 요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요. 따를지 안 따를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이집트 예술은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바로 하나로 통합하기 때문이다 해서 바로 객관적과 주관적, 아까 얘기했듯이 객관적과 제작적이 바로 통합한다 해서 굳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음 페이지의 제일 윗줄에 가로치기 하나 하세요. 자, 이집트 예술의 이러한 비례론에서 다시 얘기해서 제작적 비례와 객관적 비례가 합쳐지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의 가로를 읽을 수 있다. 예술 의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파노프스키의 지금 논문입니다. 예술 의지의 가로치기과 별표. 여기서는 모든 것이 상수이며 가본적인 것은 배제된다. 이것이 그리스 예술이 우연적, 가변적, 다양함으로 가득 찬 매력적인 현세가 아니라 필연적, 불변적, 시간마다 정지는 어떤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도 괜찮은 문장입니다. 줄 그으세요. 그리스는요, 사실 신들을 묘사하고 신들을 만들고 신에 경배하는 그러면서 인간 중심 세계잖아요. 그죠?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세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들이 중심이 되는 세계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로 후자 문장들이요. 이집트 예술, 그러니까 그리스 미술 자체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세가 아니라 필연적, 불변적, 시간마다 정지된 영원한 세계를 지향한다. 해놓고 이제 가로수기 있는 문장에서 캐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집트 예술에서는 하나의 캐논, 이 캐논이 원래 비례잖아요. 그죠? 캐논이 주어지면 수천 년간 이렇다 할 변화 없이 관습화된 채로 답습, 개별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죠. 이집트는 그냥 똑같잖아요. 흐름 별로 변화 없이. 개별적인 창작 자유도 없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와 다른 이집트의 전체주의의 정치체계, 바로 이 점 때문이기도 해요. 왜 이집트는 오랜 동안 이렇게 개인의 창작 의지의 다양성이 없이 똑같은 그런 표현이 계속되었을까? 철저한 전체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왕정. 그죠? 그리스보다 굉장히 강했죠. 그리스는 좀 약했죠. 민주정치니까. 따라서 이집트는 절대 왕정에 따른 전체주의. 그죠? 반면에 그리스는 철저한 민주정치였잖아요. 그 점이 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이제 이집트와 그리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제일 문장 보시면, 자,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은 입상 제작 시 상하반신을 서로 떨어진 두 개의 도시에서 각각 제작, 나중에 조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객관 비례가 곧바로 제작 비례와 일치하는 이집트 예술의 특징 때문이래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 예술에서는 이런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 장인들은 환영주의를 위해서 이집트 예술에 관심을 기르지 않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린 바로 그것을 의식적으로 추구했다. 이게 바로 뭐죠? 사실적인 비례, 객관적인 비례, 환영주의입니다. 이집트는 다양한 신체 동작 묘사 포기, 일정한 포즈만을 반복적으로 묘사했죠. 일정한 포즈만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동성, 그죠? 약간의 경직성, 도식화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도식화, 맞죠? 그리스 예술가들은 인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묘사의 대상으로 삼았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자연스럽잖아요, 동작이. 똑같은 동작 별로 없죠. 이집트 예술가들이 시점에 따른 단축 효과를 피하기 위해 인체의 정면성을 도입했다면 그리스는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하기 위해서 단축법을 도입했다. 여기서 이제 단축법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암포라의 채색 토기에 그려졌던 바로 그 단축법들 기억나시죠? 회화. 그죠? 우리가 적회식, 흑회식에서 몇 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단축법. 자, 나아가 이집트 예술가들이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는 관찰자 시각을 무시했다면 그리스는 그것이 관찰자에게 보일 때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했어요. 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세 가지 과제 해결을 위해 그리스에서는 예술가들의 개별적 자유에 내맡겨 두었다. 여기 다시 한번 줄 그으시고 옆에다가 전제 정치가 아닌 민주 정치이기 때문에 가능이라고 다시 한번 문장을 쓰세요. 빨리 쓰세요. 전제 정치가 아닌 민주 정치이기 때문에 가능. 아까 얘기했으니까 후딱 쓰면 되겠죠. 이런 것도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별적 자유를 허락했고 맡겨뒀습니다. 자, 이 때문에 그리스 예술에서는 캐논의 형태로 가로 별표, 캐논의 형태로 객관적 비례가 정해져도 그것이 그대로 제약적 비례로 실현될 수가 없었다. 그 유명한 폴리크레이토스의 캐논. 자, 이 캐논을 바로 만든 사람이 폴리크레이토스죠. 줄 그으시고요. 그것을 창작의 과정에 인풋했을 때 그 아웃풋은, 자, 인풋, 아웃풋은 사실 뭐 이런 캐논을 적용하고 다시 끄집어내고 이런 개념인데 그냥 버려도 되고요. 예술가들마다 캐논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스 예술은 객관적 비례를 추구했다. 결론은 그래서 객관적 비례를 추구한 거죠. 다시 말하면 묘사된 신체의 비례가 정확히 객관적 인체, 그것도 눈에 보이는 대로 인체 비례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이집트 예술의 비례는 모논이라는 기하학적 도시간에 갇힐 수가 있지만 그리스 예술의 비례는 그럴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인들과는 달랐던 그리스인의 예술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바로 그 예술 의지. 아까 우리가 제일 위에 첫 줄에 가로쳤던 그 예술 의지죠. 그리스인들의 예술 의지는 뭐죠? 영원한 내세가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세를 지향했다. 실질적으로는 신중심이었지만 아까 인간 중심 사회가 바로 민주정치 및 인간 본연의 정치가 시작된 게 그리스가 시작이었잖아요. 따라서 결국 이들의 예술 의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지향점은 영원한 내세. 영원한 내세는 누구죠? 이집트인들이 영원한 내세성을 가졌죠. 이들은 그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게 시각각 변하는 현세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비록 신들을 만들었지만 인간의 몸을 만들었다는 점, 자유로운 그런 자세와 포즈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관찰 시각을 보였다는 점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는요, 이제 철저하게 제작 비례로 다시 넘어옵니다. 중세는요, 어떤 실제 신체 측정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모두 어떤 기하학적 도식이 깔려 있었다. 기하학적 도식. 중세 장인들도 이집트처럼 양식화된 묘사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들은
자, 이집트인들처럼 제작 비례와 객관 비례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죠. 이게 다른 점이었잖아요. 그들은 외려 제작 비례를 위해 과감하게 객관 비례를 포기, 삼각, 사각, 원, 별 등의 기악 모형을 모든 형상의 토대로 삼으려 했다. 줄 그으세요. 기악 모형. 그래서 파노프스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세는 철저하게 기하학적 모형으로 이제 완전히 두 개를 합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두 개는 뭐죠? 제작 비례와 객관 비례를 합치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서는 합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객관 비례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제작 비례만 가져가는 거죠. 자, 가령 비잔틴에서 인물은 정확하게 세 개의 동심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이때 모듈 역할을 한 것은 코의 길이다. 특이한 시점이네요. 코의 길이로 정확하게 얼굴 길이의 3분의 1. 비잔틴의 경우엔 철저한 기하학 형상화의 원리에 따르면서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유기적 묘사를 허용, 고대의 기억을 보존했다. 비잔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로마의 동로마가 비잔틴으로 된 거니까 이런 고대의 기억이 좀 남아있다. 하지만 고딕에서는 철저하게 도식에 따름으로써 고대의 묘사 방식과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파노프스키는 고딕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고딕의 어떤 르네상스적 입장으로 가는 과도기로 보는 게 아니라 고딕을 중세 절정기로 놓고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세 예술은 다음 달라. 중세 예술의 이러한 비례로는 실제 인체성이 아니라 당시 동방에 유행하던 수의 신비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 동방에서 그 당시에 신비주의라는 게 유행했었거든요. 자, 따라서 이제 실제로 당시에 인체의 비례가 있었다. 하지만 우주론과 천문학에서는 커다란 역할을 했을지언정 실제 예술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놓고 중세 예술이 보여주는 도식적 성격은 제작의 관습화, 간편화와 연관이 있다. 줄 그으세요. 중세 예술은 굉장히 도식적인데요. 제작을 관습적으로 그렸고요. 간편화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교리 전달만 하면 됐으니까. 그냥 글처럼 읽히게만 하면 됐으니까 굳이 복잡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됐죠? 그 밑에 우주론이나 천문학 의미를 갖는 비례론이 예술 창작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르네상스에 와서야 중요시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캐논 가로 별표 치시고요. 시각 예술에서 이상적 인체의 비례를 얘기를 하죠. 보통 조화를 가장 잘 이룬 인체 비례를 8등신 얘기를 하고요. 규범을 의미하는 그리스 캐논에서 유래했고요. 시대는 나라에 따라 여러 가지 캐논이 있다. 특히 BC 5세기 폴리크레이토스가 인체 비례를 연구 저서 캐논을 지었죠. 그리고 왠지 그것을 도리포로스 상에서 이제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후 로마의 비트루비우스, 르네상스의 바로 알베르티 다빈치, 디러 등에 의해서 상세히 연구됐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이 나왔던 비트루비우스 밑에 비록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체를 물은 건 아니었죠.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다. 등을 대고 누워 팔다리를 뻗은 다음 컴퍼스 중심에 배꼽에 맞추고 원을 그리면 두 팔의 손가락 끝,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죠? 이거를 다빈치가 이대로 연구해서 그려놓은 게 그거예요. 딱 배꼽을 중심으로 휙 돌려버린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걸 정확한 비례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도 1대 1.618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제가 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번에 파노프스키에 관련돼서 결국은 이제 관련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비례라는 파트가 조형 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학론하고 연관해서 조형 원리에 대한 비례를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첨삭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